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춘추 전국의 영웅과 스승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진목공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송양공, 그리고 진문공. 앞에 진은 진나라, 진시황의 진이고, 뒤에 진은 그 진 해가지고, 진문공의 이야기로 돌입하는 정도까지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내실 있는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좀 강의 진도를 빠르게 하고 많은 내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를 받으면 이점이 예습 복습을 할 수가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정도는 하셔야 됩니다. 네. 예습을 하시든지 복습을 하시든지. 그래서 이 진도를 교재 없이 나갈 경우에는 강의를 오히려 한두 차례 더 들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별 의미도 없이 그냥 뭐 뻔히 인터넷이나 이런 데 있는 내용을 전달할 바에는 이 아까운 시간을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진목공이 야인 300명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추전국 이야기의 저자 공원국 선생은 이 사건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당연한 의미 부여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로마도 그렇지만 아시아에서도 원래 고대 초기의 전쟁은 다 귀족들만 참여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는 이 농민들은 전쟁과 무관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우리가 중앙 사람들을 국인이라고 해요. 나라 국자에서. 여기서 이 국인이라는 것은 성 아래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국인. 그 다음에 이제 이것과 대조적인 의미로 야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는 바로 국인이 아닌 야인이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다시 말해서 전쟁이 전 인민의 참여 양상으로 확산됐음을 의미합니다. 아무튼 그 야인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난 이 진목공은 전세를 역전시켜 가지고 찐나라 해공을 생포합니다. 목공이 해공을 잡아서 이 회군하고 있었는데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 생포된 찐나라 해공의 그 대부들이 이 진목공의 뒤를 줄줄 따라오면서 아예 머리를 풀어헤치고 무슨 그 장례식 버전으로 아이고 고까지 하면서 풀 위에서 밤에는 자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군주를 석방해 주기를 요구하니까 이 모습을 지켜보는 진목공은 난감해졌죠. 네. 대부들은 참 가상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슬퍼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의 군주를 서쪽으로 데려가서 설마 못할 짓을 하겠느냐 하니까 이 말들은 그 대부들이 하늘이 들었고 땅이 들었고 신하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안 죽이겠다는. 또 이제 이렇게 상대국 적국의 왕을 붙잡아서 회고를 하려고 했는데 뜻밖의 소식이 들립니다. 원래 그 진목공의 부인이 있는데 바로 이 진목공의 부인은 찐해공의 누이입니다. 이복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근대 전후에 가지고 유럽에서 그냥 나라 간에 아주 복잡한 치정과 결혼들이 많았죠. 네. 아시아에서는 이런 것들이 지금부터 한 2500년 전에 벌어졌어요. 바로 이 진해공의 부인이 목희인데 벌써 이런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진목공의 여자다 그런 뜻입니다. 목희. 그래도 이 자존심이 있고 아주 활달한 이 여자는
아예 그 뗄나무로 단을 높이 쌓아가지고 자식이라. 아예 그 목을 이렇게 오랏줄을 탁 늘여놓고 두 가지 목도 조르고 그 다음에 뗄나무에다가 불을 붙이는 교영과 그 분영을 동시에 스스로 하겠다고 위협하면서 만약에 그 내 동생을 붙잡아 와가지고 모욕을 주면 나뿐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 다 죽어버리겠다 해가지고 이제 자살 협박을 하는 겁니다. 하늘이 재앙을 내려 두 군주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지는 못할 망정 싸우게 했다. 만약에 찐의 군주가 아침에 들어오면 저 비는 저녁에 죽고 저녁에 들어오면 아침에 죽을 거다. 진 해공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온 가족이 자살하겠다는 협박입니다. 사실 당시에 그 춘추의 예법으로는 상대국의 군주를 죽여서도 안 되고 전리품으로 삼아서도 더욱 안 되는 일입니다. 해공이 워낙 못됐었겠어. 그렇죠. 해공이 워낙 그 죽을 짓을 했죠. 네. 그러니까 난감해졌어요. 그러니까 진목공은 그 강경파 신하들을 설득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제 진의 군주를 데리고 갔다가는 초상을 치르게 됐어. 돌려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하고 이제 그 신하들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자 이럴 때 그 현명한 신하는 이런 그 명분 있는 군주의 말에 화답을 하죠. 그 당시에 그 현명한 신하 가운데 공손지가 있었습니다. 이 공손지는 이 화란을 만들지 말고 남의 혼란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대중을 노여워하면 감당하기가 어렵다 하는 대신에 또 대안도 제시해요. 그래서 진의 군주를 돌려보내는 대신에 진의 왕자를 인질로 요구하자. 네.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차피 그 살려줄 바에는 멋있게 살려주는 게 좋으니까 최대한의 예우를 깍듯이 해서 돌려보냅니다. 바로 이러한 소식은 춘추 시대의 그 전쟁 무대에 큰 반향을 일으켜가지고 진목공의 성과를 네. 더욱 높이게 됩니다. 일단 말입니다. 춘추 5패라고 해서 이 패자 칭호를 받는 군주는 공통적으로 영토 확장의 업적이 있어야 돼요. 일단 무력이 강해야 돼요. 하지만 그 영토를 그 당시에 뭐 이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얼마를 빼앗고 어느 전투에서 어떻게 됐고 이런 건 오늘날 의미가 없어요. 왜냐? 좀 지나면 나중에 진나라가 다 통일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춘추전국 전쟁사 전공자는 아니고 그 역사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어떤 교훈을 주고 어떤 경계를 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해서 제 강의는 바로 그런 데에 앞으로도 계속 치중할 생각입니다. 이 진나라 목공은 관중 일대에 융을 제압한 이 영토 확장의 공이 있어요. 제가 방금 영토 확장 얘기는 별 의미가 없다고 해놓고 나서 영토 확장 얘기를 하는데, 자, 네. 이 경우에는 좀 특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네. 이 당시의 무대는 이른바 오랑캐의 그다음에 이 중화의 균형을 이루던 그러한 그 판세였는데, 오랑캐 중에서도 이제 융족. 그러니까 융족을 중화에 복속시켰다는 의미가 있고, 또 현명한 진목공은 융족을 복속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우수한 융족의 존경을 받아들였어. 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 조선을 먹고 가장 큰 실수가 조선의 좋은 점을 다 지워버렸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들 이른바 그 조선 총독부라는 곳을 경복궁을 가리는 그 석조 건물로 막아놓고,
경복궁의 후원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여자들의 후원, 그건 동산입니다. 거기는 막 예쁜 굴뚝도 만들어 놓고, 노루도 키우고, 사슴도 키우고, 그 동산은 경회로 연못을 팔 때 흙으로 갖다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뒤로 가면, 진짜 후원이 있는데, 그게 지금 청와대 자리입니다. 네. 거기에는 뭐 육무당, 윤문당, 그 다음에 그 과거시험장, 그 다음에 임금이 그 농사를 짓던,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덮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조선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지를 못했다, 그겁니다. 바로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진목공은 대단히 현명한 왕인데, 아무튼 이 진목공이 이 용족을 제압했다는 것은 이 오랑캐와 중화의 그 균형을 깼다는 의미가 있다. 지금은 그 바로 진목공의 놀라운 그 인재 등용 의욕과 능력을 말하려고 합니다. 이 진목공이 이 훌륭한 군주라는 말을 듣고 이 진나라의 이 국세가 날로 강해지니까 그 주변에 있던 융의 왕, 융왕이라고 편의상하겠습니다. 네. 융의 왕이 그 유열을 사신으로 보냅니다. 유열을 사신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중화에 우수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진목공이 이 촌놈들은 뭐 보물 같은 거 보여주면 헷갈락 하겠지 해가지고 이 온갖 보물이 가득 쌓인 궁실과 이 창고를 보여줘요. 그런데 이 유여가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시큰둥하게 아주 이런 것을 귀신에게 만들려고 해도 지칠 것인데 사람들에게 이런 짓을 만들게 했으니 필시 군주의 백성들은 되게 고역을 치렀을 것 같습니다. 아주 뼈 있는 말이죠. 네. 언중유골인데 거의 독설 수준의 말입니다. 군주한테 이런 거 귀신한테 시켜도 안 되는 것을 백성들 부려먹어? 이런 식의 말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독설 이런 걸 또 뭐 촌철사의 이런 말도 하고 이런 걸 이제 뭐 아포리즘이라고 하는데 이 글에 이러한 그 독설, 촌철살인, 이 아포리즘은 이제 더 강한 의미가 있는데 이런 게 있으면 재밌어요, 여러분들. 위트, 조롱, 야유, 풍자 이런 것들은 유머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네. 좀 재밌으려면 남을 좀 모욕을 주거나 경멸하면 재밌는데 모욕과 경멸의 대상이 약자가 아니라 강자일 경우에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사신으로 와가지고 상대국 왕한테 이런 말을 하는 유여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죠. 자, 그러니까 진목공이 중국은 서예 악법 이른바 가방끈으로 이 나라를 통치했는데도 잘 안 다스려지는데 대간절 당신들은 뭘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냐 하니까 이때도 또 독설이 나와요. 바로 그런 것들 때문에 당신 나라가 제대로 안 되는 거다. 서의 악법의 정치는 필연적으로 차별과 갈등을 유발한다. 해서 우리는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따로 있는지도 모른다. 이거야말로 진정한 성인의 다스림이다. 이런 말들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제 더 이어지는 말들이 좀 많이 나오는 책이 사마천의 사기예요. 그리고 그 뒷부분을 보면 완전히 노자의 철학이 소개되고 있어. 노자의 철학.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수준 높은 얘기를 할 때는 노자의 것을 갖다가 사마천이 이렇게 좀 풍부하게 각색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아무튼 너희들에 비해서, 중원에 비해서 우리 융인이 훨씬 실질적이다. 해서 이렇게 말하니까 진목공은 그 유해에 대해서 감탄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들어요. 야, 이거 이웃나라에 이렇게 훌륭한. 성인이 있으면 우리나라의 우환이다. 해서 어떻게든지 저 유여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고 이제 그 신하들과 상의를 하니까 그 중에서 이제 그 내사라는 직위를 가진 사람이 이 융왕은 궁벽한 땅에 있어서 이 풍부한 예술 맛을 못 봤을 테니까 우리의 기가 찬 이 여자 음악가들을, 뮤지션들을 보내가지고 올려. 그 여자 음악가들은 이제 춤도 겸하는 요즘으로 치면 막 이 걸그룹들이에요. 막 그런 걸 이제 보내면 거기에 좀 빠지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28명의 걸그룹을 뽑아가지고 융왕에게 보내니까 정말로 융왕이 그 음악에 반해가지고 하루 종일 해가 지는지도 모르고 그 음악에 이제 심취 탐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 악사들을 보내줄 때가 됐는데도 안 보내줘요. 안 보내주니까 그 유여한테 너 이 나라 왕이 왜 그 모양이냐, 왜 안 보내주냐 하니까 유여도 좀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왕한테 보내줘야 된다, 안 보내주니까 좀 부끄럽거든. 에이, 내 말을 듣지도 않는 그 융왕보다는 차라리 날 알아주는 진목공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유여를 아주 중요한 신하로 쓰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진목공의 그 신하 가운데 최고는 이제 보통 백리해를 쳐요. 그리고 백리해, 건숙. 자,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다 이국인이에요. 여기서 이국인의 개념은 오늘날 뭐 아시아의 이국인 해서 유럽 이 개념은 아니죠. 네. 어쨌든 뭐 오랑캐건 중원이건 큰 테두리에서 중국인인데 그건 오늘날 보기에 그렇지 이 오랑캐와 중화를 합해서 하나의 세계로 보았던 그 시대에서 오랑캐들은 분명히 이방인입니다. 네. 그런데 재미난 것이 이방인의 그 좋은 점을 제대로 흡입한 중화의 군주일수록 성공했다는 점입니다. 이런 건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자, 다문화의 인재를 등용하는 이런 그 문화적 그 통찰력이 진목공에는 있었다는 것인데 이 춘추전국의 역사에서 이 다문화적 인재 등용 이것과 관련된 이 글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여러분들 간축객서라는 글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진시황 알죠? 네. 시황의 1급 참모 중에 이사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이사. 이사죠. 이게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 이제 그 본국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더 이상 쓰지 말라 해가지고 그 분위기가 안 좋아가니까 진시황이 그러한 그 이방인을 배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을 때 아니면 진시황 같자고 진시황이 네가 이런 상소를 올려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 유명한 상소입니다. 여러분 중국 문장 중에서 간축객서라는 아주 유명한 글입니다. 간축객서. 그래서 이 간축객서를 올려가지고 그 옛날 바로 여기서 이사가 그 당시에 원래 이제 몇백 년이 지나서예요. 지나서인데 거의 한 3, 400년이 지나서예요. 네. 근데 바로 이사의 간축객서라는 이 뛰어난 문장 속에
뛰어난 문장 속에 진목공을 높이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그 옛날 위대한 목공께서 이런 말이 나와요. 위대한 목공께서 유능한 인재를 구하실 때 동방의 초나라로부터는 백리애를, 서융에서는 유열을 초청했고, 이게 나오잖아요. 유열을 초청했고, 또 송나라로부터, 이 송나라는 이제 후대 송이 아니라 그 당시에 네. 있는 그 송양공 할 때 송나라로부터 건숙을 모셔왔습니다. 그리고 비표와 공손지도 이방인이었는데 목공께서는 이 5명을 기용하여 천하패자로 군림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통일을 이룬 나라에서 네. 진목공을 이 정도로 평가할 정도면 이 진목공은 명실상부한 패자. 제환공과 맞먹을 정도의 패자임이 틀림없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아주 축객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인재는 보물이나 미녀나 말보다도 중요하다. 거대한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용하지 않으며 깊은 바다는 작은 물줄기도 가리지 않는다. 해서 이 위대한 군주라면 모든 것을 가리지 않고 포용, 수용, 그리고 이용해야지 좋다. 왜 미녀와 말과 보물들은 좋은 나라, 다른 나라 거 쓰면서 왜 사람은 안 쓰냐, 이런 논리를 펴죠. 자, 이것으로 이제 진목공의 이야기는 마치고 송양공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허세와 위선, 송양공의 송양진이라는 이와 비슷한 제목이 아마 붙어 있을 겁니다. 네. 송양진에서 송나라 양공의 송나라 양공할 때 양자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송양, 이 양자가 오두자가 들어갑니다. 송양지인인데 송나라 양공의 어짐이다, 이런 뜻인데 그야말로 허세와 위선을 뜻하는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원래 이 송나라는 바로 제나라 바로 옆에 있었던 나라예요. 네. 그리고 주나라하고 가까워요. 그러니까 중원의 나라인데, 여러분 주나라 전에 주나라의 조상이 된 나라가 상나라 아닙니까? 그 상나라의 정통 계보를 잇는 나라가 송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나라 다음에 정통성을 갖는 이러한 제국인데, 이 송양공이 여러분들 우리가 관중 공부하면서 제환공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환공이 죽으면서 이제 제환공 끝이 좀 안 좋았죠. 죽음이. 네. 자기 아들 소가 바로 순탄하게 왕이 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송양공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들을 좀 맡고 있다가 때가 돼서 왕으로 좀 만들어 주시라고 부탁을 하니까 바로 그 뜻을 받아서 제환공의 아들 소를 데리고 있다가 군대를 몰고 가가지고 제나라의 다음 왕, 바로 우리 김영환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효공으로 등위를 시키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제일 패공국이 제나라 환공이었는데 자기가 제나라 환공의 뒤를 잇게 했다는 자부심, 네. 자만심이 이제 들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패자가 돼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래 패자라는 건 최강자를 의미하는 건데, 네. 이 춘추 시대의 패자의 의미에는 회맹, 요즘에 동맹하고는 좀 달라요. 네. 동맹하고는 다르고 지난번에 시사 방송 때 얘기한 미국, 인도, 일본, 호주, 이렇게 이제 쿼드라는 걸 만들었죠. 그런 건 이제 네. 하나의 회맹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회맹을 주도해야지 이제 패자칭호를 붙여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회맹을 이제 주도하는데 너무 거드름을 피우는 거야. 그러니까 남방의 강자 초나라의 상황이 와서 볼 때 우습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 초나라 애들은 이 중원 애들하고 달리 막 나가는 애들이에요. 네. 그 당시 오랑캐 소리도 듣고. 자존심을 긁었다고 하는 인정사정 보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거들먹기니까 완전히 그 자기 그 장수들을 비무장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그 회맹하는 재단, 원래 막 그 회맹할 때는 아주 옛날이니까 여러분들 벌써 3000년 가까이 전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뭐 이 소의 귀를 잘라가지고 거기서 나는 피를 막 여기다 바르기도 하고 그 소 피를 가지고 뭐 글씨를 쓰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걸 누가 먼저 입술에 바르고 누가 먼저 사인하느냐 막 이런 걸 가지고 막 엄청나게 신경전을 벌여요. 바로 그런 그 실력도 없이 큰 소리만 치는 이 송양공이 너무 가소로우니까 이 초나라 성왕이 그 장수들을 비무장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재단 위에서 확 그냥 송양공을 인질로 잡아버립니다. 그랬다가 살려주는 그러한 그 수모를 안 껴요. 그런데도 여전히 송양공이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당시에도 정나라가 있었어요. 바로 그 옆에 정나라도 상당히 주나라가 인정하는 정통성이 있는 중소 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정나라가 정나라가 신흥 강자인 초나라 편으로 기울어요. 그러니까 정나라가 자기네들을 떠받들지를 않고 초나라를 떠받드니까 이런 괘씸한 놈들만 해가지고 정나라를 침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볼 때 현대나 춘추시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미국 서방으로 기우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길들이려고 이른바 침공이란 걸 했잖아요. 네.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정나라가 자기네 편 하다가 갑자기 초나라 편으로 기우니까 이 새끼 맛 좀 봐라 하고 쳐들어간 거예요. 문제는 그런 걸 침공할 때 그 침공의 여파가 어떻게 그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능력, 그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 이게 있느냐 없느냐인데, 아무튼 그렇게 됨으로써 초나라를 자극하죠. 그래서 이 송나라가 초나라와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를 홍수 전투라고 합니다. 홍수라는 뭐 강인 모양이에요. 홍수. 지금 가보면 이거 개천이에요. 개천. 근데 그 당시에는 상당히 큰 강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저쪽에서 이제 초나라 군사가 배를 타고 건너와요. 그러니까 강을 다 건너기 전에 빨리 쳐야지 돼. 화살 공격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직 강을 건너오는 적군을 이렇게 격파해야 되겠느냐 하면서 저기 저 깃발을 보아라 해가지고 이 송나라 이 군대 진영의 깃발에는 뭐 전투를 북두는 게 아니라 막 인의 막 이게 써 있었던 거예요. 인과 의 해가지고 이렇게 써 있었죠. 인의. 저 깃발을 보아라. 인의가 보이지 않느냐. 과인은 당당하게 진을 펼치고 싸울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을 건너와요. 강을 건너니까 이제 대오를 이제 갖추겠죠. 진용을 빨리 갖추느라고 허겁지겁하고 있으니까 다시 송나라 장군이 이 양공한테 초나라가 진지를 구축하느라고 아직 전열이 정비되지 않았습니다. 급히 부를 올려 공격해야 됩니다. 하니까 너는 일격으로 얻은 승리만 탐하여 만세로 이어질 인의는 아랑곳하지 않느냐? 과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펼친 진영으로서 어찌
전열도 갖추지 않은 적을 공격할 수 있단 말이냐. 해가지고 이 초나라 군대가 전열을 다 갖추기를 기다려줍니다. 네. 여기까지는 좀 멋있어. 그런데 전투가 시작되자마자 아주 송나라가 박살이 나버립니다. 대패를 하고서도 끝까지 자기가 잘했다고 해요. 그래서 송양공은 군자는 상처 입은 사람은 2번 공격하지 않고 노인도 체포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곤란한 곳에 있는 적은 치지 않았다. 나는 비록 망국 즉 상나라의 후손이긴 하나 전열을 가다듬지 않은 적을 치지는 않았다 하니까 이때 그 현명한 재상이 목인데 이게 그 송양공의 삼촌이에요. 사실은 왕이 돼야 될 사람인데 이 정통성을 위해서 양보했던 사람인데 이 모기의 반론이 훨씬 합리적이죠. 네. 군주께서는 전쟁을 모르십니다. 강한 적이 곤란한 지형을 만나 전열을 가다듬지 못한 것은 하늘이 우리를 돕는 겁니다. 적이 곤란한 지경에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 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자, 여러분들, 적이 곤란할 때는 공격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적이 곤란할 때만 공격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입니다. 적이 곤란하지 않을 때는 절대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 모기는 초나라는 우리의 적입니다. 8, 90 노인이라도 잡히면 잡는 거지. 노인인지 아닌지 따질 까닭이 뭐 있습니까? 싸움을 가르칠 때는 적을 죽이라고 해놓고 죽이는 게 불쌍하고 부상 입히는 게 불쌍하면 아예 처음부터 전쟁을 하지 말아야죠. 자, 이런 말을 하죠. 네. 말 그대로 어느 면으로 보면 이 명분과 체면을 중시하지 않는 현대인에게 송양공의 행위는 배울 것도 없는 바는 아니겠지만 문제는 이런 짓거리는 강할 때 하는 거죠. 네. 자, 여러분 요즘 그 전쟁 중인데 여러분들의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뭐 러시아가 고전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죠. 근데 정말로 고전을 하는지 아니면 공격을 그 정도로 하는지 몰라도 의외로 우크라이나가 선전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게 곧 망할 것 같이 해가지고 뭐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그 도망편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뭐 그걸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게 이 버티는 이유가 우크라이나는 철저히 지금 유격전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유격전으로 약한 쪽에서 유격전으로 하면 순식간에 제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송양공한테 좀 배울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송양공의 행위를 순수하게만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일단 이 송양공은 자기의 작은 성취에 지나치게 자만을 했죠. 그리고 자기보다 현명한 재상의 간언을 묵살했습니다. 실력은 없이 패자가 되려 해가지고 회맹을 주도하다가 초나라한테 개망신을 당하고 작은 성취에 자만하고 그 다음에 국제 정세에 식견이 부족했고 실리보다 명분만 추구했다 그겁니다. 우리가 비직이 100점 불 때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험하지 않다 이런 말이 있는데 송양공은 적도 모르고 자기도 몰랐어요.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송양공한테 그래도 좀 멋 좀 부리려고 한 놈인데 너무 심한 비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도 몰라도 이런 사람들의 이렇게 허세와 위선을 추구하는 사람들한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모순이에요. 모순. 네. 이렇게 인과 의를 강조했던 송양공은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제 작은 소국 중에 이런 얘기하면 뭐 그런 나라도 있었어 하고 이제 놀라는 사람이 있는데 등나라도 있었고 여러분들 증나라도 있었어요. 네. 이건 이제 뭐 조그만 군 단위의 소국이에요. 군 단위의 소국인데 이 증군주, 네.
증나라 군주가 그 말을 잘 안 듣는다고 해서 쳐들어가요. 얘를 어떻게 했냐면 제사에다가 희생물로 썼어요. 제물로. 네. 사람을 소나 이렇게 큰 그 동물을 희생으로 쓰는 것도 우리가 희생이라는 말이 원래 제단에 바치는 동물을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확대돼 가지고 뭐 희생을 무릅쓰고 희생되었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원래 제단에 바치는 동물을 희생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양 이런 것을 많이 썼죠. 네. 그러니까 사람을 희생으로 쓰는 것은 이건 폐륜이죠. 그죠? 저한테 희생을 해야 될 기회가 생기면 저는 이제 뭐 바퀴벌레 같은 거 이런 걸로 이제 희생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 사람을 희생으로 썼어요. 그 다음에 이 등나라 군주 회맹을 소집했는데 지각했거든요. 이 지각했다고 해 등나라 군주를 삶아서 처형을 합니다. 우리가 삶아서 처형하는 것을 팽형이라고 하죠. 팽형. 그러니까 이제 팽형이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걸 또 막 아시아 문화를 깔보고, 그 다음에 조선 문화를 깔보는 사람은 무슨 대궐에 솥단지만 있으면 저게 삶아 죽이는 도구라고. 여러분, 삶아 죽이는 도구를 그렇게 전시 비슷하게 중요한 자리에 놓는 그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팽형은 실제로 조선에서는 없었습니다. 팽형에 흉내만 냈어요. 중국에서는 워낙 이제 땅덩어리 넓다 보니까 그 팽형을 실제 하기도 해가지고 이제 뭐 하기도 했지만 조선에서는 이 팽형 같은 것은 가짜로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좀 예전에 중국 다녀보면 지금은 이제 중국 사람들이 자부심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을 좋게 얘기하는데 옛날에 중국 갔을 때는 중국 그 안내하는 여자들이 막 중국 욕하기에 바빠요. 지나라 욕하기에. 이거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그 시크릿 가든 금원이라고 이제 비원이라는 이름으로 일본인들이 불렀는데 제가 어려서 그 비원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에서 그 안내를 하는 여자 안내원은 완전히 조선 왕조에 대해서 적의를 갖고 있어요. 그런 게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선 왕들의 수명이 어떻고 평균 수명으로 볼 때 유럽 왕들보다 훨씬 수명이 길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팽형이 이제 뭐 토사구팽할 때 이 팽형을 가지고 아시아 문화를 이 야만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유럽의 그 사형제도에는 팽형은 오히려 아주 급이 높은 사형에 속하는 형벌들이 많은데 제가 예전에 그 대부분 여러분들 이 대궐이나 이런 그 관청에 큰 솥이 있잖아요. 방화수. 그건 뭐냐면 대부분 방화수예요. 그렇죠. 그 불났을 때 끄는 물인데 그걸 무슨 다 팽형의 솥처럼 어쨌든 이 송양공은 이제 팽형도 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사실 그 망한 나라의 군주는 언제나 그 모해되고 모멸되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다 믿기는 좀 힘들어요. 이 송양공은 망했지만 사실은 그래도 송양공이 상나라의 정통을 잇고 그 다음에 그 주나라의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이 송양공을 이 패자로 인정해 주는 게 누구냐면 사마천이에요. 이 사마천은 굉장히 처신이 교묘한 역사가예요. 할 말도 하지만 상당히 체제지향적인. 그러니까 반골처럼 행세하면서 사실은 체제지향적인 이러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쓴소리를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닌 사람들. 우리나라 정치계에도 있잖아요. 그런 형이에요, 사마천은. 그리고 사마천은 무엇보다도 춘추전국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한나라 때 무제 때의 그 사람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송양공을 춘추 5패에 집어넣은 것이 바로 사마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 춘추전국의 영웅이 아니라 스승들 중에서 이제 우리가
스승들 공부편도 또 할 건데 네. 스승들 중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제적인 스승은 제가 볼 때는 순자입니다. 이 맹자는 상당히 이상적이잖아요. 이상적이라는 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도 포함되는데 순자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에요. 그래서 순자는 송양공을 패자에다 안 넣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순자를 뭐 이렇게 오대하는 건 아니고 저도 안 넣으려고 하고 공부를 좀 해봤더니 순자도 안 넣었더구만요. 그런데 이러한 송양공을 높이 친 게 누구냐? 주자입니다. 주자 나중에 그 남송 주자. 근데 이것도 웃겨요. 주자도 사실은 주자가 살던 땅이 그 천하로 땅이거든요. 근데도 주자는 언제나 주원지향에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도 재미나죠. 왜냐 주자하면 그래도 그 공자 다음에 그 육아의 정통 네. 학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오패 이야기를 하면서 진문공을 살짝 이야기하고 이 패자 이야기를 조금 하고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춘추전국의 영과 수승들은 총 24강으로 진행되는데 원래 예정은 영웅편을 12번 정도 그리고 스승편을 12번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스승은 주로 제자 백가들입니다. 공자맹자, 네. 노자상자, 손자. 그리고 이제 그 영웅들은 주로 제후와 재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춘추 5패의 마지막 단계를 다루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까지 360년 동안 지속된 춘추 시대는 춘추 5패를 탄생시켰는데 저는 여기서 송양공을 제외합니다. 송양공을 제외하고 그 다음에 순자는 송양공을 제외하고 오나라 함려와 월나라 구천을 넣었어요. 힘, 무력의 기준으로 넣었다가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함려, 월구천은 지나치게 폭력적이고 이 사람은 시대가 춘추시대인지 전국시대인지도 또 경계에 있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함려나 월구천을 패자에 넣는 데에 반대합니다. 여러분 춘추 전국시대에 총 140~150여 개국의 국가가 명멸을 했는데 이 중에서 5개를 딱 뽑아가지고 5패로 이렇게 한정하는 데는 무리가 따르죠. 네. 여러분 역사 연구에서 또는 어떠한 기준에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범주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엉터리예요. 무슨 영웅 10걸 10명만 딱 뽑아가지고 그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논어에 보면 1일 3성 하루에 3번 반성한다. 그런 것도 액자에다 써서 붙여놓는 사람 1일 3성 그런 건 공자의 말이 아니에요. 사람이 3번 반성하면 그 반성을 할 때 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거고 3번 밥을 먹는다. 1일 3식이 훨씬 좋은 말입니다. 이렇게 숫자에 의해서 예를 밥을 3번 먹는다는 거 이건 거의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근데 어떤 추상적인 가치 개념을 숫자로 범주화하려는 이러한 시도들은 요즘 그런 걸 제일 잘하는 게 이제 기레기들 아니에요. 미국 기레기들이 제일 좋아하잖아요. 아시아를 움직이는 몇 명의 인물들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신빙성 있는 분석은 아니어서 춘추 5패라는 이 개념화, 이 범주화 자체에 대해서 저는 이것이 너무 경직되게 사용되는데 반대한다. 자,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모든 역사에는 왜곡이 개입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것은 역사가들의 숙명입니다. 안 하려고 해도 왜곡이 돼요. 여러분들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명저인 건 사실이지만 신라의 선덕여왕을 얘기하면서 나오는 말이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이런 말을 얘기해요. 네, 그러니까 가려 읽어야 돼요. 뭐든지 다.
세계적인 명작일수록 가려 읽어야 됩니다. 역사가가 원하든 원치 않았든 역사 왜곡은 불가피합니다. 춘추 5패의 역사에도 무리한 규정이 엿보이고 이렇게 역사의 왜곡을 의심하고 역사에 조작에 혐의를 두는 것은 우리 같은 후학들의 임무입니다. 의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 있는 역사서에 굴복해버리는 역사 강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겁니다. 그래서 역사적 통념에 따르면 춘추 5패 중에 제1은 제환공이고 제2는 진문공이고 그 다음에 진목공과 초장왕은 오히려 찐나라 문공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는데 제가 공부해본 바로는 제1, 2, 3의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워요. 제1은 순서로 치면 제환공이지. 그러나 그 패자로서의 디그니티, 네. 디그니티, 위험, 이럴 때는 디그니티란 말이 패자로서의 그 디그니티 같은 걸 볼 때 초장왕, 진목공, 제환공, 내가 보기에는 난영난제입니다. 네. 다만 이제 다 약점들은 있어요. 제환공은 그 죽음이 좀 비루했고, 진목공은 이 양반이 이제 죽고 나서 순장을 많이 했어요, 같이. 네. 순장을 180명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예 관례화된 그 나라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훨씬 뒤에 살았던 진시황도 어마어마하게 이제 순장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이 중원 위주의 역사에서는 이 친목공이나 초장왕보다 찐문공을 네. 제2패자로 넣는데 주저하지 않는데 저는 그거에 반대했다. 그래서 춘추 5패에 송양공이 들어가는 건 터무니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삼국지 아시죠? 그 삼국시대에 한나라 정통론에 의거해가지고 총나라의 유비를 위나라의 조조보다 앞에 놓는 거. 이런 건 일종의 역사의 왜곡이에요. 여러분 사마광이 있죠? 스마광 해가지고 네. 대역사가죠. 자치통감. 요즘 황일근 선생 자치통감 이북이 있거든요. 자치통감 이북. 그게 종이책으로는 280권인데 이북으로는 150권이에요. 그래서 그 이북을 구입해가지고 요즘 자치통감을 숙독하고 있는 우리 황일근 선생이 있는데 그분이 이 부분을 좀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 엄청나게 재밌대요. 자치통감이. 나도 자치통감은 사실은 요약본 3권 네. 또는 요약본 5권 옛날 거 그 정도만을 읽었는데 어쨌든 그 자치통감을 쓴 스마광 같은 사람은 위에 조조를 정통으로 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삼국지에서 3사람이 있다면 유비, 관우, 제갈공명입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적이 곤란할 때는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적이 곤란하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말을 바꾸면 곤란할 때만 공격한 사람으로 제가 마오쩌둥을 얘기했죠. 네. 이 마오쩌둥은 송양공을 미련한 돼지 같은 군주다. 나는 절대 그런 짓을 안 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찐나라나 송나라 이런 나라들을 높이는 이러한 그 생각에는 존왕양이 왕, 즉 주나라의 천자를 높이고 오랑캐를 이렇게 배척한다는 이런 중화 위주의 가치 개념으로 찐 문공을 에게 제2패자의 칭호를 부여했는데 저는 이
송양공을 진추호패에 넣는 것은 터무니없고 찐 문공을 제2패자에 넣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제환공, 그 다음에 진목공, 초장왕, 그 다음에 찐문공 해가지고 4패라고 하든지 아니면 진문공을 빼고 3패라고 하든지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겠습니다. 따라서 찬양 일색인 이 찐문공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논의를 할 텐데 뭐 이렇게 인터넷만 찾으면 나오는 찐문공의 기나긴 무슨 유랑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찐문공의 전쟁. 사실 찐문공은 10년도 안 돼요. 즉위 연도가. 네. 늦게 시작했어요. 네, 뭐 60살 넘어서 왕이 됐으니까 이런 것보다는 아주 해석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게도 해석할 수 있고 나쁘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왜 저랬는지를 모르겠는 지금 이 성관념으로는. 그래 다음 시간에는 간단하게 찐문공의 도대체 인간성과 정체를 알 수 없는 세 여자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에게 들려줄까 합니다. 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